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학원의 과학과 원장이고요. 학원에서는 화학 원투 내신하고 수능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예비고를 위한 고등과학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고2 때부터 과학 선택을 하잖아요. 이때 고민들 참 많으실 텐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에 관한 과목 선택 기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3년 동안 과학은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하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조금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물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말씀드릴 거고요. 요 물리 수업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물리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고2 때 선택을 하는 과목 어떤 거 하는 거 좋으냐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고1 때는 문과, 이과 공통으로 다 통합과학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하는데,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학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물리2, 화학2, 생물2, 지학2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 또 3학년 때 선택하게 돼 있고, 오늘은 2학년 때 선택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1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올해 2학기 때 학교에서 어떤 과목 선택할 건지 신청해라 그래갖고 막 설문조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뭘 어떻게 가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충 정리된 걸 보니까 이 근처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원과목 3개를 선택을 시켜요. 그러니까 3개는 꼭 해라는 거죠. 그건 강제사항인데, 그 3개는 뭘 할 건지 니들이 선택을 해라 하는 거였다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2과목 같은 경우는 이 근처의 고등학교들을 보니까 한 과목을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시 실적이 꽤 괜찮은 학교, 뭐 대진여고라든가, 그다음에 선덕고, 이런 학교는 2과목을 또 3개씩 신청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2과목은 됐고 이제 원과목, 3과목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자, 일단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그럼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과목. 보통 이런 걸 선택하는데, 자, 이 신청 기준이 뭐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수시에서 요즘에 수시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들 축소 폐지되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무시험 전형이죠. 무시험 전형. 시험 안 보고 애들을 뽑는 거죠. 물론 이제 최저 학력 기준 그래가지고 수능은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아야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가 있는데, 요즘 그것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오직 학생부만 갖고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거고, 이때 이 학생부를 보고 학생들의 우수성을 갖다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 5개 정도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이 있어요.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은 쉽게 얘기해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냐 못하는 애냐, 즉 교과 내신 성적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과 내신 성적 뛰어난 애를 뽑겠다는 거 당연하죠. 그거는 어떤 학교든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으니까.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우리 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력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기 전에는 그걸 다 시험으로 봤어요. 뭐 면접 시험을 보든가 필기 시험을 보든가 했는데, 요즘 이제 학생부만 갖고 하는 건데, 이때 학업 역량 평가 과목에서는 어떤 걸 주로 볼 거냐면, 일단 전체 내신을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을 본대요. 수학 성적을 따로 또 특화시켜서 본대요. 왜냐면 이공계열 쪽의 과목은 거의 모든 과가 수학이 기반되지 않으면 과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화학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보통 뭐 실험하고 이런 것만 화학인 줄 아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다 수학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수가 설명할 때도 수학으로 그냥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알았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저도 수학 못하고 상당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공계열은 수학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입시에서도 수능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에다 가산점을 줘가지고 뭐 15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수학 내신 점수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볼 거냐면 이제 과학에서 이제 보는데, 과학 과목 중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과목의 내신 점수를 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항공, 건축, 토목 이런 데는 무슨 과목과 연관이 있나요? 물리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그런 과는 물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뭐 화학공학과 이건 화학이 좀 주로 연관이 되는 거니까 화학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생공 이런 데는, 생명공학 이런 데는 뭐 화학생물 이런 걸 보겠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뭐가 있나요? 별로 딱히 떠오르는 거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공계열 쪽의 과들은 대부분 물리와 화학이, 특히 물리와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물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건데 자기소개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이과에 지원하는 동기는 뭐고 이런 얘기를 막 쓸 건데 아니 학교에서는 생물지학을 공부해 놓고서 물리와 관련된 걸 딱 들어오면 뭐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럼 자기소개서 이거 뭐냐?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면접 시험이 있어요. 면접이 뭐 어떤 교과 과정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게 진짜로 맞는 거냐? 뭐 독서 했다는데 정말 독서 제대로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질문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약간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게 좋겠다. 물리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회피하고 특히 선천적으로 물리 잘하는,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물리 잘하는 친구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함부로 이거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학년 단계니까 1학년 때는 그래도 이 물리를 조금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뭘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특히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물리를 놓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시간 들여갖고 물리 좀 정복해 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 같다. 이 물리 때문에 물리와 관련된 거를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과가 거의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원하는데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2학년 때는 물리화학을 보통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생물이나 지학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저 서울대 과목 이수 기준 요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최소 과탐, 사탐은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안은 아니고 3+3,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은 뭐 하는 거냐면은 사회 과목 3과목과 과학 과목 3과목 이상은 꼭 수강을 해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회 과목 2과목과 과학 과목 4과목 이상은 꼭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보통 이 근처 학교들은 요거를 갖다가 보통 이제 지키는 추세라서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통합과학 고1 때부터는 통합과학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 과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기에서 보통 2개 선택하고 3학년 때 여기서 한 과목 선택하면 딱 4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권고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학교마다 중구난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처에 거의 대부분 학교는 여기서 벌써 3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개, 뭐 2개, 3개 그러면 넘어가 버리죠. 네, 그런 권고안이 나왔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사탐 과목인데 이공계열 학생도 사탐 과목을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과목 이상은 들어라 하는 건데 보통 2과목 정도만 아이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때 이 2과목에는 통합과학과 같이 듣는 문이과 공통 통합사회가 있어요. 그거 한 과목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한 과목이 남는데 2학년 때 사회과목을 하나를 듣더라고요.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따지면 문과 애들은 과학 과목을 하나 들어야 돼요. 이 중에서. 근데 아마 문과 애들이 배우는 과학은 거의 요식행위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냥 시간을 잡아놓고 진도를 다 안 빼죠. 그것도 뭐 쉬운 과목 한 과목 정도를 뭐 강제로 수강시킨다거나 아마 사탐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겠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학년 때는 이제 내년에 올라가서 1학년 되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이제 수학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특별반이 있어요. 영재반, 인재반 그래갖고 이것도 수학 영재반, 과학 영재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그래서 고3 모의고사 이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을 뽑아가지고서 반을 구성해요. 근데 요 아이들을 뭐 1반, 2반, 3반 뭐 이렇게 특별반 만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자기 반에서 공부해요, 그냥.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특별한 활동을 하죠. 수학을 공부를 한다거나, 이때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좀 어려운 수학, 과학의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맺어 그 학교로 보내서 실험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특별한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시켜요. 제가 그 선덕고라는 그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쫙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가 빵빵해지겠죠. 소위 얘기해서 학생부가 이제 교과, 비교과로 나뉘는데 교과는 내신이고 비교과를 갖다 준비를 하는데 이 비교과 내용으로 충분히 지금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고 이게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자기 학교의 입시 실적을 높이려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 뽑아가지고. 그래서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여기 안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학교에서 거의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간 친구들만 관리해 주는 거고 왜냐면 여기 못 들어간 친구들이 얼마냐면 수학 30명, 과학 30명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한양대, 성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럼 그 밑에 대학의 학종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다들. 보통 이제 내신 위주로.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뭐 해라 해갖고 그런 걸 갖다 좀 적어주는 거 정도. 그래서 어차피 그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이 나도 좀 비슷비슷할 거니까 교과는 비슷할 거니까 비교과 전쟁이라서 비교과를 갖다가 충실하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관리하는 반이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바빠고 학원 빠지는 일도 종종 있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바빠가지고 자기 공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신 성적 안 좋으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2학년 때.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또 관리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통합과학 당연히 내신 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중학교 수준의 과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물론 이게 중학교 1, 2, 3, 그 다음에 고1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난이도는 자꾸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통합과학은 게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많이 또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1 학생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특히 상위권한테는 이건 어려운 과목 아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원 과목을 선행을 같이 해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원 선행을 했는데 고1 때 올라와서도 또 원 선행할 거고 그때 자신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걸 선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반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원반이라 그래갖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원을 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 보통 한 달 정도 잡아요. 내신 기간에는 원 선행을 잠깐 멈추고 통합과학만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은 거의 다 싹 쓸어다가 그냥 풀리고요. 애들이 그 정도 다 소화해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반으로 가게 될 거고요.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이 정도 해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권은 특별반에 들어가서 꾸준히 학종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원 선택 과목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역원 자신 선택학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이때 요 내신 대비를 할 때 요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요즘에 그 과학원 내신 시험 문제에 수능 문제가 들어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들어오지만 왜냐하면 1등급, 2등급을 나누려면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능 문제나 고3 모의고사 문제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들이 변형시켜 가지고서 문제를 내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수생들이 수능 잘 보잖아요. 똑같은 걸 2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고3들 수능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요즘 수능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수능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손주은이라는 양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도 요즘에 사탄 과목 풀라고 한다면 30분 안에 20문제입니다. 20문제. 다 못 풀겠더라. 15개 정도 못 풀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고3 때 1년 내내 수능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아이들이 태반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어차피 2학년 때 배우는 과학 원 과목에 수능 과목이 있을 거니까 내신에도 수능 문제가 들어온다면 이참에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라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고, 사실은 내신에서는 정말 어려운 수능 문제는 안 나오지만 저는 그것도 같이 공부를 시킬 거예요. 일단은 공부해보자.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수능 준비를 다시 하자.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친 애가 실제로 3학년 때 가서 모의고사 같은 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데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2학기가 딱 들어가면서 좌절하는 친구들이 막 생깁니다. 아, 나는 학종 안 돼. 나는 내신 안 돼. 내신 버렸어. 이런 얘기 뭐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보통 이제 자기들이 뭐 여기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 정도 등급이 안 되면은 난 이제 학종 안 되는 거니까 내신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2018년도에 각 학교에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이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 쭉 이렇게 좀 몇 개를 봤는데, 단국대, 건국대 하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중위권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합격했던, 학종을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 3에서 4.5 사이입니다. 물론 학생부 비교과가 빵빵한 친구들은 내신이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 7등급 받은 애가 들어갔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평균적으로 지표는 3에서 4.5다 하는 거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2에서 3.5 사이 평균 등급이 나왔었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내신 등급이 자꾸 줄어들고, 서울대인데 고대는 이거 1.5 벗어나면 사실상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에서 4.5 정도 받는다 하면은 보통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까지도 학종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아주 떨어지는 친구들이란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5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학종으로 가기 힘든 거다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3등급 넘어가면 아, 나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해. 상위권 대학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학종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은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적이 아주 나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신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내신이 안 좋아서 학종으로 못 가는 아이들이 중상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수능과 논술이 있어요. 논술 전형이 요즘에 자꾸 인원수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폐지 수순을 밟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고, 고대가 몇 년 전에 폐지됐고, 연세대가 공공연하게 폐지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논술을 폐지하지만 중상위,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함부로 폐지는 못 시킬 것 같아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술 전형은 남아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능하고 논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논술 준비는 수능 준비가 논술 준비다 또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논술 시험 문제가 예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가 막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서 하여튼간 이거 벗어나기만 해. 제재를 가할 거야. 해서 제재를 가했죠, 실제로. 어떻게 가했냐면은 학교에 지원금을 삭감한다거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을 축소시켜버린다거나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겁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문제가 어렵게 안 됩니다. 예전 논술 문제는 진짜 선생님들도 못 푸는 거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그냥 서술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최근 문제가 자꾸 수능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복잡한 자료를 해석해서 푸는. 근데 수능에서 다뤄지는 것만큼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곧 논술 준비가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 준비는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3학년 때 수능 준비까지 해가지고 2년을 준비하는 쪽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병행하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3학년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원 과목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능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데 이때 그 수능 과목은 선택할 때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니까 과학을 뭐 연관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고서 보통 이제 또 어머님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은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원 과목을 공부해 보면은 아,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물리가 재밌다고 해요.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화학을 재밌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능 준비를 해보면은 과학에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해요. 뭐 때문이냐? 수학 때문에. 수학이 안 뚫리니까 과학을 못하고 그래서 보통 2학기 여름방학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과학을 집중적으로 파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쭉 안 좋다가 여름방학 넘어가서부터 이제 쫙 올라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수능 준비하는데도 수학 때문에 과학을 못해요. 근데 수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과학의 수능 등급이 떨어졌다고 학교 이름이 바뀌진 않습니다만 수학은 등급 떨어지면 학교 이름이 바뀌어요. 어떤 학교는 수학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학교가 있어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150점으로 환산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 공부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수학 공부하는데 과학이 자꾸 걸리적거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과목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얘는 이제 과학과는 상관없이 그걸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학년 되는 겨울방학부터 과학2 선행학습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과학2도 내신 과목이고 학종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수학은 논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지만 과학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문제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그럼 뭘 하냐? 수능 대비하면 논술 대비 되는 건데 이때 뭘 할 거냐면은 그 논술 문제를 보면 이게 채점 기준이 올라오는데 채점 기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여부에 따라서 가산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을 하겠다고 해요. 답안 작성 여부가 뭐냐면 답은 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 글을 딱 읽어봤더니 진짜 글을 잘 쓴 친구들이 있어요. 좀 교과서처럼 쓰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필요한 단어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외계어인지 구별이 안 되는 말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쓰는 아이들은 플러스 1점을 해주겠다. 좀 못한 애들은 감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은 수능에 다루는 부분도 있는데 안 다루는 부분도 있어요.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수능 준비만 하다 보면은 교과서에 들어있지만 물론 2학년 때 배우긴 했겠지만 3학년 올라오면서 까먹어가지고 수능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잊혀진 상태라서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로드맵을 잡아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학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원 과목 2학년 때 이제 선택해서 배우는 화학원 과목 얘는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수월한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다들 어려워해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또 다른 물리나 생물이나 지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원의 연계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나가는데 물화생지, 물화생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단원과 2단원은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과목이 다른 과목이니까. 통합과학도 그렇습니다. 1, 2, 3단원이 연계성이 없어요. 생물원이나 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원이 뚝뚝 끊기면서 연계성이 없어갖고 전단은 모른다고 뒷단은 모르나 그런 건 없는데 수학이 계속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학이 그래요. 전체가 하나의 통이라서 앞단원을 모르면 뒷단원 내용을 못 알아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특성의 과목이고요.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냐면은 중간고사 못 보면 나중에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봐야지. 아무런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내용을 알아야지 기말고사 내용도 이해하고 풀 수 있다면
기말고사 점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화학이 약간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화학이. 이게 이번에 개편된 거 전에 개편될 때부터 화학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딱딱 늘어졌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으로 연결이 되는 과목이라서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자, 그런데 또 사람의 뇌가 굉장히 또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죠. 그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그 잊혀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해낸 건데 20분이 지나면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42%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를 외웠다고 치면은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42개를 잃어버린대요. 1시간이 지나면 무려 56%가 사라진대요. 학원에서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반 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75%가 사라진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고요.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전주에 배웠던 내용이 75%가 없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 주의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화학은 연계성이 큰 건데. 그래서 화학이 복습이 안 되면 이게 머릿속에 지금 다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밟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못 알아듣는데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요. 사람의 뇌는 또 어떤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면 복습이라고 하는 거죠. 복습하면 복습할수록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습 횟수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기억되고요.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착안해서 학생들을 이제 학습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과학적으로 좀 해명이 됐는데요. 사람의 뇌에 보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크게 두 곳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과 대뇌 피질이 있는데 요거는 단기 기억 저장 장소입니다. 즉 금방 잊혀지는 곳이고 여기는 장기 기억 저장 장소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곳이고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곳으로 정보가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 해마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면 100개가 여기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0단어를 집어넣었는데 얘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100개의 단어를 외웠지만 여기 100개가 저장되지 않는데요. 한 25개 정도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여기 있는 거 싹 사라진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만 남아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공부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가지고 여기 대뇌 피질의 장기기억 저장 장소에다가 장기기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그래서 반복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진도만 쭉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종강하는 날 저만 종강하고 아이들은 종강하지 않는 그날 배운 것만 남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그렇게 가서는 뭐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뭐 엉망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진도는 진도를 쭉 나가는데 똑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테스트가 제일 좋아요. 테스트를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주에 배웠던 내용만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전주에 배웠던 것만 테스트 보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누적해서. 누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주 배웠던 것만 아니라 전전주, 전전전주. 이때 테스트 내용은 꼭 외워야 될 필수 개념. 그래서 누적 3회 반복 테스트. 좀 더 구체적으로 1주차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테스트가 없겠지만 2주차에는 전주차 1주차 거 보고요. 3주차 때 1, 2주차, 4주차는 1, 2, 3주차, 5주차에는 2, 3, 4주차.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3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겠고 계속 반복하는 게 좋다면 이때도 1, 2, 3, 4주차, 1, 2, 3, 4, 5주차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테스트만 볼 수는 없고 또 하나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테스트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면 학생들은 안 합니다. 아예. 가진 핑계를 대고 안 해와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해봤더니 요 정도 하니까 효과도 있고요.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더라고요.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이렇게 똑같은 제가 테스트 볼 때 똑같은 테스트 갖고 테스트 보거든요. 똑같은 것만 본다면 애들이 답만 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1, 2, 3, 4, 5번 중에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스트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 2, 3, 4, 5번 번호를 찍는 테스트가 아니고 꼭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쓰게끔 하는 테스트지예요. 이건 실제로 3단원에서 어떤 학생이 봤던 테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온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실제로 제 교재에 있는 건데 교재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주차는 여기 배웠으면 그 다음 주는 요것만 테스트 보고요. 2주차에 요거를 배웠다고 한다면 얘하고 얘를 같이 보고 그 다음 주에 요걸 배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고. 이게 양이 많아지면 아까도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4주차에 3주치 내용을 테스트 볼 때는 얘하고 얘는 벌써 이미 한두 번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고, 이때 이 테스트는 제가 3회 반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횟수를 따지면 3회가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6번을 반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 준비를 하면서 한번 공부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 시간에 이걸 쓰면서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돼요. 특히 공부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써보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뇌리 속에 오래 박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화학원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잘 푸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만을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응용, 활용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즉,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3 때 가서 수능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고3들은 머릿속에 웬만한 지식은 다 들어있죠. 머릿속에 화학원의 기본 개념이 안 들어있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고. 이때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문제풀이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자, 그런데 문제풀이를 할 때도 저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강조하냐면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문제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손준이라는 그 양반이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30분 안에 15문제밖에 못 풀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래돼서 그런지 까먹은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시간 3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20문제를 30분에 푼다는 건 한 문제당 1분 30초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데 1분 30 동안에 이걸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 이거 장난 아니죠. 고난도 킬러 문제는 제가 풀어도 3분 내지 5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는요. 보기만 보고 툭툭툭 답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요즘에 욕을 먹고 있는 건데 이게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 맞냐. 빨리 푸는 능력을 검사하는 거지. 애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는 거 맞냐.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수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려면은 원래는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를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딱 건너뛰어서 답을 찾으려면 이런 자료는 이렇게 푼다가 머릿속에 외워져야 되겠고요. 수학 국제올림피아드 나갔던 학생한테 물어봤대죠. 너 학교 내신 점수, 수능 점수 몇 점이냐. 국제올림피아드까지 출전했던 친구라면 수학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내신 점수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간이 부족했고 다 못 풀거든요. 이게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신하고 수능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애들도 잘 못한다고 하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시간이 없어갖고 문제 못 푸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서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실수입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수 한 방에 등급이 막 2-3개씩 나와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게다가 전날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해갖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를 동시에 하고 시험지를 보니까 옆에다가 풀이과정 답까지 다 써놓고 옮겨 적을 때 기억인데 니은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갖다가 빠르게 정확히 푸는 방법은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응용력과 적응도 키우는 거고
그러려면 문제를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도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게 되면 요거는 계속 공통적으로 저는 반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싸우는 일이 남았죠. 하다 보면 이제 안 하겠다, 뭐 제시 봐라, 그래도 제시 안 보겠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이제 싸울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할 거다 하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물리 선생님 나오셔갖고 물 얘기 잠깐 하시겠습니다. 네.